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클래리티가 통과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압박 카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몽사몽 제출만 해둔 것이 오히려 강행을 했다가 좌절된 법보다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요. 비몽사몽 제출은 아마 클래리티 법을 얘기할 거고, 강행했다가 좌절된 법이 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휴회하기 전에 있었던 엄청나게 긴박했었던 스케줄표인데요. 비단 클래리티 법안을 넘어서 이 과정 상황이 저는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8월 7일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상원이 개회를 했었고요. 러시아 제재법이나 임시 예산안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6대 11, 뭐 91대 6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잘 통과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 끝나는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3시 59분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의원들이 약간 비몽사몽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벽 4시부터 30분간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에 대한 인준을 클로처를 시작했습니다. 59대 49로 가까스로 통과는 했는데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클래리티는 표결 클로처 하는데 60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왜 59대 49로 통과를 했을까? 다릅니다. 대통령의 지명자를 인준하는 기준과 입법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대통령의 지명자는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수만 넘으면 돼요. 전체 있는 사람의 모수가 어, 그 분모가 되는 게 아니고 출석한 사람 중에 절반만 넘으면 된다. 그러니까 59대 49였다는 건 딱 한 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시 32분부터 또 20분간 굉장히 급박하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제가 초에 강행해서 좌절된 법, 그러다 대참사가 난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정상적으로 클래리티를 약간 강행을 시켰으면 우리의 자리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왜 제가 강행을 했다가 대참사라는 표현을 썼느냐? 표면상으로는 52대 46으로 뭐 아깝게 부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원래는 이 사이버 아메리카 액트라는 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한 몸이었어요. 하나는 시민권을 증명하라, 보여줘라. 하나는 우편 투표를 제한하라. 또 하나는 사진 신분증을 의무화하라. 이게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투표하거나 할 때 나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사진, 신분증 당연하고 주민등록번호 뭐 당연히 써 있는 거 내는 게 맞는데요. 미국으로선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시민임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서명으로 확인을 합니다. 나는 시민이요. 사인을 하고요. 또 공과급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의 주소로 확인을 한다든지 투표소에서 이름과 주소만 밝히고 나는 그 전에도 여기서 계속 살았음, 이사하지 않았음을 뭐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해요. 물론 허위 신고 시에 처벌을 조항은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처벌을 골라낸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공화당에서조차 이 세 가지 법안도 다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4명 정도가 반대를 하니까 묘수를 짜낸 겁니다. 좋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분별하기 쉬운 사진이 붙어 있으면 좀 판단하기 쉽잖아요. 사진 신분증 의무화 법안을 하나만 딱 떼서 클로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민주당의 전원 반대가 나오면서 실패를 했다. 이거는요, 이론상 다시 뭐 표결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간 선거 투표수에 이거는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민감한 법안이라서 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쉽지 않겠구나.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볼 땐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휴회가 4시 46분에 선언이 됐거든요. 집에 가고 있는 와중에 4시 52분에요. 상원 이 대표죠. 존 튠 대표가 클로처 제출을 한 게 이제 동의안이 공식적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선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가는 김에 놓고 가셨다. 근데 이게 제출이 됐다. 참 특이하죠. 참 극적으로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두고 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됐으니까 이건 거의 끝났다. 시간도 없고 힘들어졌다. 이게 아마 대다수일 것 같고요. 뭐 소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강행을 하다가 대참사가 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겠다. 일단 협상 시간을 벌었고 제출까지는 했으니까 오자마자 표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안에 협상 시간을 한 달 정도 일단은 번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출됐다는 게 알려진 순간에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이요. 예전에 13%까지 갔는데 23%까지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날 있었던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약하다마 작은 희망은 이어졌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럼 어떤 압박 카드라든지 모션이 나와야 될까?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바로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바로 압박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경쟁법이라는 곳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거는 원래는 신시아 로미스가 올린 법안이 아니고요. 26년도 1월 달에 재발의가 된,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래도 손을 잡고,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23년부터 24년, 5년, 6년 계속 재발의가 되고 있는 법안인데, 새로 신시아 로미스와 버니 모레노라는 클래리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두 분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근데 이게 뭔데 이분들이 발의를 했을까? 이걸 보복이라고 하느냐? 일단 이 법안 내용을 보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 좀 경쟁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 은행들이 발급하는 신용카드에 비자 마스터카드가 그냥 100%입니다. 100%를 이렇게 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비자 마스터가 한 8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야, 이거 숨쉴 곳이 없다. 좀 경쟁을 하게 만들어라. 이거 외에 두 곳 외에 최소 한 개의 다른 결제망을 반드시 넣도록 강제를 시키자는 게 바로 이 법안이거든요.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쉽지는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가맹점 결제연합, 가로 열고 은행 로비권이라고 쓰겠죠. 비자 마스터를 필두로 한 곳들이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23년부터 무려 2억 달러가 넘는 로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막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왜 신시아 로미스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느냐? 이 클래리티나 신용카드 법은 무관하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공공의 적, 은행을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뭉쳤다. 나 이것도 발의했지만 이것도 편을 들겠다라고 해서 뭉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고까지 보기엔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타이밍을 본다면 빼박입니다. 클래리티 표결이 무산됐던 날이 8월 7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바로 8월 7일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은행들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작게나마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되기엔 제가 볼 땐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자 마스터의 로비력과 공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두 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비자가 54%, 마스터가 47%입니다.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인데 당연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물론 이들도 크립토를 결제하는 시장도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다른 거죠. 이 경쟁자가 생긴다는 건. 그래서 이들이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이요. 제가 볼 때는 국방수권법, 뭐 NDAA라고 하죠. 또는 클래리티 등에 끼워 넣기 등으로 협상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매년 NDAA 법안을 통과할 때 항상 이 신용카드 법안을 넣을지 말지 항상 저울질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클래리티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법이 뭐 왔다 갔다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협상 카드로, 압박 카드로 쓸 수도 있겠다. 이미 신시아 로미스는 일단 행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 추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단은 법은 없는 상황이죠. 규제가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SEC랑 CFTC는 많이 나왔겠지만, 그래서 OCC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OCC의 친코인 정책, 예를 들면 신탁은행들을 인가를 코인 기업들에게 많이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확대된다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26년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아래 보시는 분이 OCC의 청장 조너선 굴드라는 분인데요. 참고로 이분이 블랙락의 이사를 한 4년 정도 했다. 그림자 연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블랙락의 영향력도 있고 또 이분의 경력을 보면 상원은행위원회도 있었고 특이한 게 비트퓨리라는 코인 관련 채굴이나 인프라 회사에서도 한 7개월 정도 있었다. 즉, 친크립토 인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분이 어,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디뱅킹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내가 막 조명을 비추겠다.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기업에 대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있죠. 여기에도 신청을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신탁은행에 진출에 물꼬를 틔워줬다. 이분이 오니까 사람들이 신탁은행, 그러니까 연방 정부로부터 은행 인가를 받는 거니까요. 주마다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이 굉장히 이건 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존 금융사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이 정책을 밀고 나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아직 인준돼서 일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분이 오니까 국가신탁은행을 신청하는 곳이 급증을 합니다. 평소에는 1년에 한 4건 정도 했으면 지금 100건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비트고는 작년 12월에 커스터디 기업인데요. 이 OCC로부터 신탁은행 인가를 받았고요. 최근에 서클이 두 번째로 크립토 기업 중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일단 완벽, 최종 통과고요. 밑에 보시면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플이나 피델리티나 팍소스, 스트라이프,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맨 밑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까지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했거나 조건부 승인을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텐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넘으면 언젠가 다시 최종 승인을 해줄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리플이나 크립토닷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나 피델리티나 이런 데는 그냥 원래 은행 느낌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예 이런 크립토 기업들이 신탁은행이 되면 은행 입장에선 굉장히 피곤하고 오히려 약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즉,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인베이스가요, 박쥐처럼 은행에 실리는 뽑아 먹으면서 규제는 쏙쏙 피해갈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왜 이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클래리티가 오히려 이자 금지라든지 뭔가 명확히 해주니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SEC, CFTC, OCC가 나쁘게 얘기하면 은행이 약오를 정도로 친크립토 정책을 원래 규칙이나 지침으로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이 어떤 부분에서 약이 오를 수 있을까? 일단 OCC 연방의 인가를 아직 코인베이스는 조건부거든요. 근데 이 서클이나 비트고랑은 또 다릅니다. 코인베이스가 다르면 아마 판이 좀 많이 뒤집히고 JP모건이 왜 코인베이스를 그렇게 욕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코인베이스가 은행이 됐다. OCC 연방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주 규제 안 따라도 돼요. 50개 주에서 단일 룰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그러니까 은행들은 수십 년간 쌓았었던 신뢰와 전궁방을 인가 하나로 획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상 코인베이스는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의 입출금 지금도 실행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결제 인프라 일부를 은행 수준의 규제 없이 사실상 결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든지 앞으로 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무슨 페이라든지 뭘 통해서 결제를 이미 하고 있다. 은행 기준의 일부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은행 수준의 규제는 없다. 그리고 사실 은행이 가장 화가 나는 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은행은 핵심 규제 4종 세트 정말 어려운 거를 다 면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신탁은행이라는 건요. 예금 대출 보험을 안 하는 거예요. 예금 안 하고 대출 안 하니까
어디에서 이제 빠지냐면요. FDIC 예금보험공사 예금을 안 해주는데 무슨 뭐 얼마 보장해줘야 되고 이런 규제 따를 필요가 없겠죠. 지주회사가 아니니까 법 안 따라도 된다.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 규제 안 해도 된다. 특히 바젤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몇 퍼센트로 가져라.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전부 면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근데 이런 규제는 빠지면서 밑에 이게 핵심인데요. 스테이킹. 그러니까 사실상 예금 장사는 하고 있어요. USDC 리워드로 해서 마케팅인데요. 이거는 사실상의 이자지만 이거 리워드인데요. 규제 밖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클래리티가 와야지 좀 눈치 보면서 싸움이 되지. 지금은 편법, 거의 사각지대를 통해서 이미 스테이킹이라든지 리워드를 주고 있고요. 대출, 담보대출 지금도 해줄 수 있어요.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더리움 담보대출, 그리고 트레이딩. 그러니까 사실상은 안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을 하고 있다. 법이 없기 때문에요. 편법으로. 그래서 실제 서비스는 계열사가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상품마다 원래는 은행이라고 친다면 규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소개입니다. 연계입니다. 명목으로 우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OCC에 이제 신탁은행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 외에 지금 리플이나 비트코인, 비트고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나 이런 많은 기업들이 코인베이스와 비슷한 혜택을 누릴 텐데 법 없이 이거 오래 놔둘 수 있을까? 아마 정말 화가 나면서 아마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정권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생각보다 길다. 그래서 SEC든 CFTC든 OCC든 아마도 법이 없으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공백을 메울 친코인이나 친규제라든지 뭐 보호해 줄게. 이 명분이 있으니까 아마도 많이 쏟아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겠다. 그게 이제 너무 과해지면요. 판이 커지면서 차라리 이렇게 커졌는데 규제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기관들의 정책들, 요런 게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 보면요. 아마도 8월에서 9월까지는요. 그동안 법 통과를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가지 않기 위해 미뤄왔었던 SEC나 CFTC나 OCC 등의 친크립토 정책과 규제 소식이 꽤나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중간 선거를 앞둔 크립토 기업들의 로비력을 감안을 했을 때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나와서 뭔가 하나라도 챙기는 게, 실리를 챙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